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9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 뉴스 2개 그리고 중국 뉴스도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살짝 넘었었잖아요. 그 10년물 국채 얘기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뉴스인데요. 칠순 앞둔 일본의 노인, 절반은 일한다. 일본을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또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이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쿄의 정영효 특파원님이 쓴 기사이신데 65세에서 69세 일본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일을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예, 저희 그 90세가 넘으신 저희 화백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행복하다 이런 말씀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65세에서 69세 일본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627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총무성은 지난 15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3,627만 명으로 작년보다도 6만 명 늘었고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0.3%포인트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고령자 수와 비율 모두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은 각각 1,574만 명과 2,053만 명으로 전체 남성 및 여성 인구의 26%와 31%를 차지하는데요. 방금 65세 이상 남성이 1,574만 명이고 여성이 2,053만 명이니까 남녀 비율이 여성분이 확실히 좀 더 많이 평균 수명이 좀 더 높으시잖아요. 여성 비율이. 그래서 여성분이 더 많으시네요. 75세 이상 인구도 19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에 달했다. 와, 75세 이상 분이 거의 2천만 명이네요. 80세 이상 초고령자도 1,000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총 12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9%, 8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0%네요. 일본의 인구가 이제 한 1억 2천만 넘는데 한 1억 한 2,500만 되나 봅니다. 1억 1,235만 명이 9.9%라고 하니까 1,250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1억 2,500만 명 정도 전체 인구에서 옛날에 1억 4천만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인구가 막 계속 줄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유엔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1%로 세계 1위입니다. 이탈리아가 24.1%고요. 핀란드가 23.3%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2040년 일본의 고령자 비율이 3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하는 고령자는 18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 인구는 909만 명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25%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령자의 34%, 여성의 18%가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계속했고요. 고령 취업자의 75.9%는 파타임 등 비정규직이었다. 고령 근로자의 범위를 65에서 69세로 좁히면 취업률은 50.3%로 늘었네요. 65세에서 69세까지는 2명 중에 한 분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65세에서 69세 취업률은 10년 연속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었고요. 70세 이상 취업률도 18%나 되네요.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를 위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총무성은 기업들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역량 등으로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사가 일본 GDP 30년 만에 4조 달러를 밑돌 듯이라고 헤드라인인데, 아니 그러면 30년 만에 40조 달러를 밑돈다는 얘기는 그러면 30년 전에는 4조 달러가 넘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30년 동안 GDP가 거꾸로 갔다는 말인데, 올해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엔저 영향으로 일본의 달러 기준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30년 만에 4조 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경제 위축을 염려하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엔화 가치가 달러당 140엔 수준이라면 올해 일본의 달러 기준 명목 GDP는 3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432조 원으로 30년 만에 4조 달러를 밑돌게 되며 독일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GDP 규모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이 이제 4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조 9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2년 전에 한 1.6조 달러였었는데 한 1.7조 8조 1.8조라고 치고요. 1.8조에 2배 하면 이제 3조 6천억 달러가 되는데 1인당 GDP가 결국 인구수로 나누니까 일본은 3조 9천억 달러 나누기 1억 2,500만 명이고 우리는 1조 8천억 달러 나누기 5,200만 명이니까 그런 면에서 1인당 이제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일본의 올해 명목 GDP를 553조 엔으로 예상을 했는데 엔화 가치를 140엔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3조 9천억 달러가 된다는 거고요. 일본 명목 GDP가 4조 달러에 못 미쳤던 것은 1992년이 마지막이다. 경제 규모 측면으로 보면 버블 붕괴 직후로 돌아가는 셈이다. 1992년 세계 GDP에서 일본이 차지한 게요. 14% 정도를 차지했던 일본의 비중이 4%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하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확대에 따라서 올 초 달러당 115엔 수준이 된 엔화 가치가 최근 144엔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143.32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올해 평균 환율로는 127엔 수준이지만 엔저가 고착화된다면 올해나 내년 명목 GDP 4조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니케이는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그 1990년 그때 당시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1985년 9월 22일 날 플라자 합의를 할 때가 240엔이었으니까요. 240엔이 1987년도에 120엔이 되고 한때 이제 뭐 80엔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완전히 뭐 초절상돼 있던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때 1990년도에 어제 이제 제가 시총 1위에서 10위 말씀드렸었잖아요. 당시에 1990년에 전 세계 시총 1위에서 10위 중에 5개인가 6개인가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거품이 심했었고요. 그때 도쿄 정도의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수가 있고 일본 전체 부동산을 가지고 미국을 한 3번, 4번 미국 땅을
전체 3번에서 4번 정도를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엔화 가치가 말도 안 되게 이제 절상돼 있다. 그런 상황이었고, 항상 이제 거품이 심하면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또 심하게 언더슈팅을, 자산 가격이 언더슈팅하고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회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진리다 생각하고요. 거품,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화폐도 마찬가지고, 거품이다 싶으면 조심해야 되고, 언더슈팅 돼 있는 그런 자산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다 하면 눈 감고 또 용감하게 사고, 그걸 이제 평생 반복을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중국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올 들어서 쌀 수입을 40% 늘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곡물가 급등에다가 원자재가 급등 등 물가가 뭐 난리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그 쌀이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쌀 가격이, 쌀 농사 하셨던 분들이 지금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이 쌀 수입을 40% 늘렸는데 8월까지 총 456만 톤을 사들여서 일각에서는 이게 전략적 식량 비축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른 곡물보다 가격이 쌀 수입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글로벌 식량난과 전쟁 등에 대비해서 곡물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중국의 쌀 수입량이 456만 톤으로 작년 기간보다 42.5%나 급증을 했네요. 7월 한 달 동안 49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73.7% 늘었고요. 8월 달에는 48만 톤으로 34.8% 늘었다고 합니다. 리구어싱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 등 다른 곡물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낮아서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을 했네요. 7월 평균 쌀 수입 가격은 톤당 400.9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1.8%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동월 대비해서도 11.8% 거의 12%나 낮다 보니까 쌀 수입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제학에서 우리가 보면 대체재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나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밀 가격이나 뭐 다른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대체재에 해당되는 쌀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농업 전문지 중화양망의 짜오션웨이 편집장은 중국의 쌀 수입은 1월부터 늘어났다는 점에서 올해 봄부터 시작된 가뭄 등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고요. 중국 벼농사의 중심은 가뭄 피해가 적은 동북 지역이라면서 식량 위기 때문에 쌀 수입을 늘린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쌀은 최근 수요가 늘어난 가축 사료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네요. 중국은 최근 식량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통계상 식량에 해당되는 쌀, 밀, 콩 등 수입 규모는 1억 6,564만 톤이고요. 748억 달러로 수량으로는 15.3% 늘었고 금액으로는 47.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식량의 자급률은 2020년 82.6%에서 21년도에 80.6%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자급률이 80%가 깨질 것이라는 관측이네요. 중국이 식량 자급률이 80%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러면 14억 명인데 80%면 나머지 20%, 14억의 20%면
2억 8천 명이네요. 2억 8천만 명분의 식량을 수입을 해야 되네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글로벌 식량 위기, 대만과의 전쟁 등에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어떻게 보면 자급률이 이제 낮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미국에서 혹시 식량에 대한 부분도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말라, 뭐 혹시 이런 조치가 나올까봐 더 이렇게 비축을 하는 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공급망 장악한 리튬 1년 새에 4배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주요 광물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였었는데,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 가격이 리튬은 한 210불, 20불이 아니고 위안화네요. 킬로그램당 위안화인데요. 요즘은 이제 위안화를 우리가 계산할 때 그냥 200 곱하면 편합니다. 예전 2004년 5년만 하더라도 100위안이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출장이나 이래 가면 10,000원짜리 주는 느낌으로 100위안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 100위안이 거의 20,000원입니다. 20,000원. 그래서 200위안이면 40,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21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 482.5 위안까지 올라갔고요. 니켈은 반면에 올 초에 47,820달러네. 이거는 톤당 달러인데 47,820달러니까 이 달러가 지금은 23,310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니켈은 반토막 났고, 코발트가 84,490달러에서 51,525달러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40%, 망간은 1,820에서 1,385달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30% 망간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리튬 가격만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네요.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이 나홀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원자재 가격이 경기 침체 공포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리튬이 전기자동차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데다 중국과 남미 국가들이 리튬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최고가 경신한 리튬이라고 하면서 방금 쭉 말씀드렸던 1년 전에는 142위안이었었네요. 1년 전 대비 지금 4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482위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달 초에 사상 최초로 482위안대에 진입하면서 4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리튬 가격이 5월 초부터 한때 하락세를 보였지만 6월 초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다른 배터리 광물이 경기 침체 여파로 올 들어 20% 이상 급락한 것과는 대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리튬은 다른 희소 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탄산 리튬과 수선화 리튬 등 배터리에 쓰이는 화합물로 정제 가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데 있고요. 가공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리튬 가공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 리튬 국제 가격이 미국 달러가 아니라 중국 화폐 단위인 위안으로 책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리튬을 앞세운 남미 국가의 자원 무기화 정책도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남미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여모 등 리튬 삼각지에 몰려 있다.
이들 국가의 좌파 정부가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광물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더욱이 리튬은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NCM 삼원계 배터리와 중국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에 모두 쓰인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들은 고가의 코발트를 대체하기 위해 LFP 배터리 적용 비중을 더 늘리고 있고요. 미국 최대 리튬 생산 업체 엘브마르의 켄트 마스터스 CEO는 당분간 리튬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7, 8년 동안은 리튬 공급이 매우 빠듯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리튬 정제 채비라고 하면서 리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배터리 업체엔 비상이 걸렸고요. 통상 배터리 소재 및 완제품 업체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리튬을 공급받는데 다만 공급 가격은 통상 시장 가격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특정 기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 비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원가 부담이 대폭 커진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직접 리튬 정제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이고요. 테슬라는 텍사스주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데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4분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올 4월에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까지 올랐다면서 채굴 정제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업계에서는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이 장악한 리튬 공급망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를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배터리 원자재를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변수가 더해지면서 업체들의 행보가 한층 더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미국 정부의 방금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코트라가 본 해외 시장 트렌드 해서 장재호 뉴욕 무역관 차장님의 기고 글인데요. 미국 정부의 프렌드 쇼링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 미국 신문을 들여다보면 산업과 외교, 안보 관련 이슈가 모두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무역 조치,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 참석 여부 등이 대표적인데 경제 무역 관련 조치를 외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원가 절감 관점에서 공급망이라는 개념에 접근을 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제조 원가 최소화를 우선 고려해서 생산 거점을 정하고 투자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섬유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가고 생산 기지가 그러다가 중국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이제 옮겨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 단가랑 코스트를 고려해서 이렇게 공급망이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그로 인한 손해를 기업이 떠안는 경험을 했다. 단순히 생산 단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업은 국제정세 및 안보 차원까지 고려해서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데 정부도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소부장, 국산화 정책으로 돌파한 것을 들 수가 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나라다. 최근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을 시작으로 SK의 반도체 제조 시설과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LG의 배터리 공장 증설까지 4대 그룹의 대미 투자 금액만 7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와, 거의 85조, 90조네요. 90조 가까운 투자를 미국에다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기술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랜 파트너인 미국을 신뢰와 안정이 강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새로운 투자처, 경제와 안보 이슈를 공유하는 강력한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코트라에서 발간한 미국 프렌쇼링 정책 심층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핵심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뜻하는 프렌드쇼링 추진을 위해서 지정학 공급망, 산업 육성, 무역 투자 규제 등 가용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기조에 맞춰서 양국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축의 황금기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코트라의 이제 북미 지역 본부는 대미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 기업 지원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국내 기업의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무역관을 개설했고요. 지역별 무역관의 주요 산업을 선정해서 미래차, 반도체, 항공우주, 소비재, 스타트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무역관은 K-라이프스타일이라는 대규모 소비재 행사를 또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콘텐츠의 성공과 K-팝의 지속적인 인기로 음식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코트라에서 추진하는 수출 더하기 사업에 K-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해서 K-뷰티, K-식품, K-생활소품 등을 전시하고 샘플 옆에다가 QR코드를 배치해서 현장에서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이 프렌드 쇼링에서 이번에 반도체 칩4 동맹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양쪽에서 중국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기구에도 뭐 작년에 우리가 가입을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포지셔닝이 어디 포지셔닝으로 돼 있나라고 보면 이렇게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해야 될 그런 산업이 보면 예전처럼 뭐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이런 노동집약적 저부가 가치 산업을 동맹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동맹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제가 요즘 이제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 그런 명품 기업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싸게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이 이런 혁신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혁신 기업들이 반등이 뭐 가장 빠르게 나중에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관적인 부분도 많은데 이 정도로 이제 한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와서 좀 해줘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대체 불가한 그런 탑티어급 제품, 서비스를,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걸 방금 이 기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지난번에 그 SM 관련해서 라이크 기획에 그 로열티를 주는 부분에 대한 조기 중단. 요 얘기 하나에 그날 시총이 2,500억 늘었다 했잖아요. 그 지배구조 개선만 이제 되면 되거든요. 지배구조 개선만 되면 지금보다 시장이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더 올라가서 거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배구조 개선이 조금씩 이게 전혀 이제 뭐 이 희망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SM의 사례를 보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제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연 3.5% 돌파라고 돼 있으면서 11년 만에 처음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표를 보시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11년 만에 최고다 하면서 지금 3.51. 바로 지난 6월 14일 날 FOMC 회의 딱 있기 전에 3.47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고점 치고 오히려 6월 15일 날 75bp 그리고 7월 27일 날 또 75bp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47을 기록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2.6이 살짝 깨지는 수준까지 빠졌었고요. 그렇게 금리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로 다가오는데 2011년 초 이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11년 초가 2009년 3월 달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2009년 10년 11년 초까지 그렇게 이제 돈을 마구마구 그때도 QE1, QE2 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올랐었습니다. 2011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도 고점 치다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 요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으로 빠지고 그때 2011년 상반기까지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 거의 4%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4% 근처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12, 13 쭉 빠지게 되는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그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1년, 12년 남유럽 위기가 크게 확산되면서 남유럽 위기 남유럽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 세계 소비의 거의 25% 정도 차지하는 유럽이 안 좋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돼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2012년도에 보면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되거든요. 갈 놈들은 막 갑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혁신기업들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1년 만에 와 최고다 하면 막 겁이 나잖아요. 그래 11년 만에. 근데 참고로 2007년, 6년, 7년도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초반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급락을 했다가 다시 3.9 정도 갔다가 나중에 안정화. 어떻게 안정화 됐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금리가 빠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언제 그러면 금리가 빠지는지 우리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올 4분기, 내년 1분기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금리가 꺾이는 게 이제는 좀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런 발표가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는데 지난 3월달 FOMC 회의 25bp 인상 이후에 주가 랠리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난 6월달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